99번째 한국의 살인 사건입니다. 교수님. 99번, 99번째. 네. 아, 이거 부담가 죽겠어요, 요즘에. 다음 주에 100번인데 100번째 뭐를 할까? 사실 여러분 교수님이 살짝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번엔 못할 것 같다고. 안 돼, 안 돼. 네. 그거는. 99번째예요, 벌써. 시간 잘 가네요. 예. 네. 네. 정말 제가 99란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또 다음 주면 저희가 100 이렇게 얘기하겠죠? 99번째. 네. 많이 했네, 많이 했어. 네. 99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99주면 날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 오늘 다룰 거는요. 부산에서 발생한 거예요. 네. 교수 부인 살인 사건입니다. 교수 부인. 네. 이 사건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라서요. 교수 부인 관련된 게 그 유명하다고 그러긴 좀 그렇고 이제 좀 집중적인 어떤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사건이 이 부산 교수 부인 사건하고 언젠가는 다루겠습니다만 용인 교수 부인 사건 15년 만인가 범인 건거였죠. 네. 용인 교수 부인 사건 그건 조만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할 거는 부산 그 교수 부인 살인 사건. 원래는 이게 범인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강모 교수라는 이 나쁜 놈을. 근데 그 이름 얘기 못 하겠고. 네. 강 교수라는 놈이 이제 범인인데요. 네. 이제 개요부터 들어가 보시죠. 예. 네. 2011년 4월 5일입니다. 부산의 북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예. 신고자는요, 실종자의 남동생인데요. 박 씨. 이 박 씨가요, 이 누나가 실종됐다. 근데 별거 중인 남편 만난다고 누나가 나갔는데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다. 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 실종된 여성 같은 경우는 박 씨인데 50세예요. 그 당시 나이가 50세고 부산에서는 유명한 그 학원 재벌이에요. 아. 네, 학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신고할 때 경찰한테 그 얘기는 하죠. 별거 중인 강 교수 남편하고 그 사람을 만난다고 누나가 나갔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강 교수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언제 나갔냐라고 했더니 3일 전 4월 2일 22시 밤 10시에 부산 북부에 있는 누나의 아파트에서 외출하고 행적이 묘연하다. 그때 이제 그 별거 중인 남편 강 교수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 행적이 묘연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단은 의상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검은색 원피스에 회색 코트 그리고 이제 갈색의 숄더팩을 이제 하고 진짜 바깥으로 나가는 건 확인한 거예요. 외출을 그렇죠. 한 거는. 현관에서 가족들하고 인사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별거 중이었잖아요. 네. 별거 중인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혼 소송 중이었네요. 아.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7개월 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거 나간 거 2011년 4월 5일이잖아요. 네. 7개월 전인 2010년 그러니까 그 전해 9월 달에 이 박 씨가 이제 그 실종자 네. 박 씨가 그 이 남편 강 씨를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혼 소송 내용이 뭐였냐면요. 남편 강 씨한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던 4억 원 내놔라 도로 반환해라. 4억 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송 거는데 판결하기 직전에 또 화해가 한번 됐었대요. 그래서 소송을 취하했었는데 그게 또 잘 안 됐나 봐. 4개월 뒤에 다시 이제 이번에는 강 씨가 박 씨를 상대로 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게. 2010년도 9월 달에 실종자 여성이 이혼할 거야. 너하고 이혼할 거니까 너 나하고 결혼할 때 학원 재벌이니까 강 교수한테 아마 4억 원을 줬나 봐. 결혼 지참금으로. 그 4억 원 도로 내놔. 그런데 잘 화해가 돼서 그 재판 직전에 정리가 됐어. 그럼 끝나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조금 있더니 한 넉 달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남편 강 씨가 박 씨를 상대로 해서 재산 분할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 씨가 돈이 많잖아요. 잠시 살았다 해가지고 이제 재산 분할하면서 좀 그 여성의 돈 가져오려는데 그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뭐 결혼해가지고 뭐 잠시만 살으면 부부는 공동재산이라고 그래서 쪼개는 줄 알았는데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특유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각각 결혼하기 전에 원래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돈이 1,000원인데 나는 1원 갖고 들어갔으면 그거는 1,000원을 나누자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요. 이제 이 친구가 아마 그런 생각을 이 강 교수 이게 참 머리도 좋아요. S대 나왔거든요. 네. 그 머리도 좋은 사람이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별거 중인 남편을 만나러 갔다고 했으니까 예. 경찰은 남편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남편. 찾아가겠죠. 네, 별거 중인 남편은 강 씨로요. 5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물었겠죠. 아, 부인 실종되기 전에 혹시 통화하셨어요? 그랬더니 통화 사실 없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문자를 하신 거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통신 기록을 딱 제시하면서 경찰이. 네. 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기는 놈이에요. 과간인 말이 나옵니다. 웃기는 놈이에요. 네. 딱 웃었대요. 그래서 딱 제시를 하면서 아니 분명히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으신 거 있는데 기록이 왜,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음. 딱 그러니까 이 교수가 웃으면서 제가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입니다. 문자와 통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웃기는 놈이에요. 연락했냐고 질문하셨죠? 아니, 질문했다면 네, 질문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통화하셨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난 통화 안 했으니까 문자 안 가고 통화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경찰한테. 어떤 네. 면에서 보면 깐죽거리는 거죠. 네. 질문을 똑바로 하셔야죠. 근데 이거 잠깐 짚고 갈게요. 네. 우리 후배 수사관들 이 얘기 분명히 제 얘기 들으십시오. 그 조사를 하러 가는 대상의 직업이라든지 지능수준. 전문성 같은 거 관련돼 갖고 미리 준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아, 맞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거에 얘들한테 속된 말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경우 있거든요.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모멸감 느끼고 올 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조사 대상자 그 사람의 그 어떤 이 전문 분야 전공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헤아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기초적인 지식 그다음에 질문의 내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네, 이 강 씨가 바로 진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였거든요. 완전 전문가였어요. 관련 교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진짜. 물론 이혼 소송은 중이었으니까. 연락 주고받았다. 네. 저희가 나이도 있고 애도 있는데 원만하게 끝내려면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 더 물어봤겠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박 씨 아내 되시는 분 어디 갔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게 더 웃겨요. 아마 가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요? 소송 과정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재산 분할 그 청구 소송했거든요. 이 사람이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거짓말한 게 있었는데 아마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그게 탄로날까봐 이게 잠적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좀 걱정되긴 하지만 좀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 그래 마치 그 아내 박 씨가 자기하고 이혼 또 재산 분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거짓말을 하다가 자기한테 속된 말로 탄로가 나가지고 고민하면서 지금 잠깐 나간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관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빴겠죠. 면박 당한 데다가 그리고 의심도 가지만 뭐 또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또 근거도 없잖아요. 사실 말한 것 중엔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통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 새끼 봐라. 기록 목록 쫙 뽑아가지고 한번 들이밀면서 당신이 왜 통화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통화했다고 당신이 나한테 물어봤어? 문자했냐고 물어봤으면 내가 문자면 문자라고 대답했겠지만 통화 안 했잖아. 통화하고 문자하고 어떻게 같대? 그게 시비 거는 거예요. 이거 경찰한테. 네.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 정보통신 관련 그 분야에서 니들보다 내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에 까불지 마 그 소리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형사한테 추론을 해주는 거죠. 너 우리가 이혼 중에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건 모르잖아. 그거 확인했어? 아니지. 그렇지. 아마 지금 분명히 어디 가서 잠깐 숨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살펴봐. 그것도 오히려 거짓말인데. 네, 오히려 자기가 훈수를 주는 거예요.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새끼 이게 저. 그러면 건방진 이제- 똥덩어리가 압록강을 횡단한다고. 경찰은 또 그러면 열심히 수사를 해야죠. 자 CCTV 분석해봐야겠지 뭐. 네. 제일 중요한 건 CCTV 분석하는 거예요. 당일날이죠. 4월 2일입니다. 나간 날. 네. 4월 5일 날 신고가 됐고 4월 2일 날 이제 나간 날. 네. 밤 10시 04분경에 나갔어요. 밤에 아파트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아마 이분이 콜택시를 불렀나 봐요.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탔기 때문에 그 기사를 찾았겠죠 당연히. 네. 그 택시 기사분 찾았어요. 근데 바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하죠. 네. 아, 그 여성분이요. 해운대에서 9시 누구 만나기로 했었는데 너무 늦었다고. 아니 30분이 넘는 거리를 글쎄 15분 안에 가달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급해하셨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기억하셨나 봐요. 그럼 이 말대로라면 박 씨는 그 해운대 그 인근에서 누군가 만나기로 한 건 명백한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건 맞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CCTV 분석해서 콜택시 기사 찾아갖고 거기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역시 15분 안에 가는 건 좀 무리였던 것 같고요. 46분에 도착했네 경찰이. 네. 그 얘기 듣고 이제 갔잖아요. 네. 그 밤 10시 46분경에 해운대 가서 내려준 데 그 인근에 CCTV 봐야 할 거 아니야. 네. 갔더니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그 콘도 앞에서 하차를 하네요. 이게 이제 이 박 씨의 마지막 행적이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해운대하고요. 낙동강 그 근처가 다 그건가 봐요. 저도 부산지는 잘 모르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금정산 일대 꼭 갈 수 있는 곳은 다 수색을 했는데 그 뭐 CCTV나 이런 곳에서 눈에 띄는 뭐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마 해운대에다 내려줬다 그러니까 해운대를 기점으로 해서 원 그려가지고 혹시 사람이 이제 뭐 유기됐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염두에 두고 낙동강변도 뒤지고 사실 뜬구름 잡기죠. 네. 그다음에 금정산이 거기 있나 봐요. 금정산 그 일대 이런 데를 이제 열심히 수색했을 건데 목적성이 없는 수색은요. 그 좀 맥이 빠지기도 하고 정밀 수색이 잘 안 돼요. 적어도 금정산에다가 내가 유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정산에 동원되는 이 경찰들은 눈 뻘겋게 불키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추정. 해운대 그쪽에서 내렸고 거기서 그 여성이 내리는 것까지만 나오고 일치 안 나오니까 아야 그냥 폭넓게 잡은 거예요. 해운대 일대, 금정산 일대, 낙동강 일대 너무 포괄적이고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색은 그 효율적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수색은 지속했겠죠. 실패했어도 지속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혹시 사고 나가지고 네. 병원에 입원해 있을까봐. 네. 사람이 사라지면 사실 다른 타인에 의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고에 의해서 또 예상치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모든 병원 기록들도 확인을 하는데 없죠.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주국 수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택시가 내린 그 직후에 해운대 쪽에서 내렸잖아요. 네. 예. 확인된 그 핸드폰 기지국 위치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에 강 교수도 맞아요. 그 기지국에 같이 있어요. 네, 곳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강 교수 만나러 간 건가? 그럴 수 있죠, 교수님. 당연히 물어보겠죠, 강 교수한테. 네. 당신도 그때 있던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저 아내 되시는 분이 해운대에 그쪽에서 내렸을 때 그 기지국 위치에 당신도 거기 있는 걸로 나오던데 같이 만난 거 아니요? 하고 물어봤겠지 경찰이. 저 이때 뒷목작을 뻔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사님 뭘 잘 모르시나 본데요. 기지국은 넓게는 반경 2km 이상을 커버합니다. 아이 새끼 아주 꼴까봐 있어 이 새끼. 인근 기지국끼리 그 중첩이 되면 위치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 기지국 그걸 하나로 된 형사들이 걸로. 모르나? 그러니까 기지국 하나 지금 같은 거라고 날 의심하십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주 이거 갖고 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km면은
같은 기죽에게 떴어도 1kg 정도 내가 있었을 수 안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요. 네. 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kg니까 반경이.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 안 만났다 그 소리고. 네. 거기다가 또 기지국의 특성까지 이거 모르는 형사가 어디 있다고 꼴까봐 얹었어 이거. 뭔 얘기냐면 기지국 중첩이 뭔 얘기냐면요. 자, 이 기지국이 서 있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카바하는 게 1kg예요. 네. 근데 이 기지국이 또 하나 다른 기지국이 네. 서 있어요. 여기도 1kg가 돼요. 그러면 요렇게 원을 그리다 보면 중간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네.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 염두에 안 두는 형사 없어요. 이 쪼다가 이거 웃기는 놈이 이거 아주 집단에 잘난 척한 겁니다. 이거. 그렇다면 A 기지국이 아니라 B 기지국일 수도 있는데 잘못 인식됐다는 거예요. 니네 지금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지금 와서 이걸 따지냐라고 네,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때 아마 형사들 이미 이 갈았을 거예요. 네. 이 사람 통화냐 확실한데. 문자냐 가지고 주접싸고 가니까 또 가르친다고 뭐 1kg 반경 기지국이니 중첩 기지국이니 똥 밟는 소리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자식이 웃기고 있네. 잘난 척 더럽게 하네. 형사들이 그런 생각하면서 너 한번 보자.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딱 갔을 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사실 보통이면 부인이 사라졌으면 어찌됐건 이혼하기 전에 아직 현재 아내잖아. 아니 언제 사라졌다는데요? 무슨 일 있대요? 뭐 아직 수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걸 궁금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들은 이미 감은 있었겠죠. 네. 자, 차량 수사합니다. 강식 차량 수사. 네, 근데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시죠. 네. 아유, 구린 놈들은 정말 세차를 꼭 합니다. 참 잘해요. 평소에 안 하던 새끼들이. 그러니까요. 그래도 발견된다. 발견합니다. 네. 세차 깔끔하게 해둔 그 강시차 뒷좌석 시트 그 봉합된 면 네. 그러니까 시트 요 틈 사이 있죠. 이렇게 주름 간데 그런 틈. 네. 그 틈에서 거기하고 팔걸이 안쪽 이렇게. 안쪽 거기에서 박 씨의 혈흔이 검출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건 이제 빼박이잖아요, 교수님. 경찰이 이제 이거 또 따졌겠죠. 네. 이거 혈흔 박 씨 혈흔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요? 이 새끼 또 한 방 맥입니다, 경찰. 그거요. 얼마 전에 아내가 차를 탔는데 거기서 피곤한지 코피 흘리더라고요. 그 코피 묻었나 봐요.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또 한 방 먹은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요 정도 까면 또 이 새끼 깨지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바로 그럼 아내니까 그 남편 차 탈 수 있잖아. 남편 차 타고 가다가 또 코피 터질 수도 있고. 아니 무슨 코피를 그러면 다 티나지. 아니 다 닦았는데 거기에 조금 묻었다 이거지, 미세하게. 아니 팔걸이 뒤에 왜 들어가요 그게? 아이고 모르지 이거. 하여튼 기가 찬 거죠. 이에 또 한 방 먹었어요, 경찰이. 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어, 경찰이. 그러면 당신 그 사건 당일날 이제 현장 부재 증명이라고 그러지. 알리바이. 네. 예, 좀 얘기해 보세요. 그 당일날 당신의 행적 얘기해 보세요. 이때 너무 자신감 있게 나옵니다. 자신 있죠. 예. 그때 저 지인들하고 술자리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나 좀 술 많이 마셨나 봐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아마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술집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후에는 그 집 근처 술집에서 혼자 술 마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사건이 발생한 날 4월 2일 날이죠. 그날 자기 친구들 지인들하고 술자리가 있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술을 지가 많이 쳐드셨다. 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엔 밤 10시에서 12시 정도에 집을 이제 그 술집 나온 것 같고 집에 들어가다가 한 잔 더 했다. 혼자서. 그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듣고 경찰이 또 이제 그럼 알리바이 맞는지 확인하러 갔죠. 네. 실제로 그랬더니 4월 3일 날 03시 그 다음 날이죠. 4월 2일 날 났으니까 03시에 주점에서 4만 원을 이 새끼가 결제했어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편의점 ATM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05시경에 주점에서 다시 3만 3천 원을 결제한 게 나와요. 네. 그다음에 05시 24분경에 이제 집에 가는 게 CCTV에 나와요. 그럼 지금 얘가 얘기한 게 거의 맞잖아요. 네. 그리고 텀도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근데 살짝 이게 조금 달랐던 건 뭐였냐면 이때 지인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했댔잖아요. 지인들을 찾아가 봤더니 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랬는데 지인들은 아니 걔 또 몸살이는 것
마셨었는데 술 많이 안 먹던데 라는 말은 또 했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술 많이 여기에서는 경찰이 알리바이를 깨는 거는 시간대별 그 행적이지 맞아요. 술을 많이 먹었네 적게 먹었네 그게 다른 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안 따져요. 네. 근데 하여튼 이상한 거는 사실이지만 하여튼 분명한 거는 편의점 주점에서 결제 뭐 이 2번에 걸쳐서 결제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얘가 얘기한 그 동선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알리바이는 성립이 된 거예요. 왜 아, 이렇게 그럼 경찰 답답하죠. 이거. 네, 그런데다가 12시 근처 나와서 살해하고 유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걸리는데 이 시간이 너무 텀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확인이 되고.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촘촘한 동선이 있잖아요. 그럼 경찰은 이제 미치죠. 그러니까 촘촘한 동선이 있다는 얘기는 네. 범행하고 어디다 갔다가 시신 유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놈이 범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이 사람이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갑갑해지 이건 수사 답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쨌든 아직까지 피해자는 실종자는 발견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진짜 이 누구야 이 강 씨 말대로 가출한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종적을 감춘 걸 수도 있는데 섣불리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네.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실종 신고 접수하고 13일 지나서 2주죠, 2주. 네. 아이 도저히 안 되겠다. 4월 15일 날 공개 수사로 전환해요. 시신 찾자는 거예요. 시신을 찾으면 뭔가 나올 거니까. 그러나 이제 강 교수는 내가 판단하던 형사들이 절대 놓은 거 아닙니다. 네. 이거 이제 물었는데 이거 절대 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신 찾자는 거죠. 공개 수사로 전환해갖고 이 박 씨 얼굴이 실려 있는 전단을 6,000장 정도를 배포를 해요. 예, 큰 기대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한편 동일수법 전과자는 당연히 조사하죠. 그렇죠. 예, 한편에서는. 네. 그런데 2주가 넘어도 아무런 제보가 없어요.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지치죠 이제. 앞에서 아까 13일 수사했죠. 여기 뒤에 2주 했죠. 그럼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아무 성과 없이 계속 예. 가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다 5월 20일. 21일 네. 저 이때 좀 이 숫자가 49제 날이에요. 실종 49일째. 실종 49일째. 49일째가 기억나는 게 태환이도 49일째 사망했어요. 태환 입법을 만든 태환이도 49일째 되는 날 사망했거든요. 자꾸 뭐 숫자에다 의미 주는 건 뭐한데 이분도 실종되고 나서 49일째 되는 날. 네. 예. 그 부산 사하구 울숙대교 인근이래요. 예. 그 낙동강에 학생들하고 이제 교사가 그 환경 정화 활동 하잖아요. 요즘에 예, 이게 예, 가서 근데 그때 딱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예, 이게 아마 가방이 네. 많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네. 높이가 1m, 폭이 한 50cm 정도 되는 등산용 검은 가방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가방이 이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낙동강에서 뭐 쓰레기 줍고 이러던 그 학생들이. 네, 딱 발견하고 저 가방 있는데요? 라고 해서 발견을 한 건데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신이 있었죠. 네, 박 씨가 있었던 겁니다. 박 씨가 이 쇠사슬 하고 끈으로 묶여 있는 상태로 그리고 목이 졸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서 시신이 비교적 온전했던 겁니다. 그때 4월, 5월경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박 씨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네. 난리가 났겠죠. 신고해서. 네. 경찰이 이제 가서 그 가방 조사하죠. 네. 가방 브랜드 같은 거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가방 브랜드 하고요. 또 이 가방 브랜드 하다 보면 어디서 사간지 남바가 나오잖아요. 1년 번호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판매처 조사해 봤더니 이거 강 씨가 그 스포츠 매장에서 구입한 거래 내역이 딱 뜨는 거예요. 매장의 CCTV에도 또 딱 뜨죠. 그렇죠. 가방 사는 거. 가방 사는 것까지 확인이 딱 되다 보니까 이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가방에서 이 새끼는 딱 걸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 이거 수갑 찔러러 갔을 때. 이거 일부러 쇠사슬이랑 이렇게 묶어놓은 게 가라앉으라고 한 겁니다. 했을 텐데 자기 딴에는 꽁꽁꽁꽁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딱 이 사람 그 CCTV에서 확인된 순간 경찰은 긴급 체포를 합니다. 이거 아마 이거 수갑 딱 질러러 갔을 때 그 3번에 걸쳐서 수모당한 경찰관들 아마 천년묵은 채증이 쑥 내려갔을 거예요. 수갑 확 질릴 때 그냥. 그러니까. 꽉 눌러서 아마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21일 날 그렇게 해서 체포했잖아요. 네. 3일간 버텼어요. 이게 진짜 왜 3일간 버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아, 24일 날 자백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뭐 그 앞에 많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 또 네. 드릴게요. 예. 어쨌든 이 가방뿐만 아니라 가방이 결정적으로 또 역할을 했고 그것이 시신이 또 발견됐으니까요. 시신이 발견됐고 가방이 발견이 됐고 그걸 산 사람이 강 씨인 건 확인이 됐지만 우리가 앞에 어쨌든 차량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왔던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럼요. 그다음에 기지국 내에서 그 비슷한 시간에 같이 있었던 것도 확인이 됐고 사실 여러 정황들의 증거는 모아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그 내친김에 할게요. 네. 다른 증거도 몇 개가 있었는데 이 강 씨가 박 씨가 실종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더래요. 실종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고 내가 아내한테 3억 원을 빌려서 공동 명의로 그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이혼하면서 그 내 걸로 만들 방법 있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문의했다는 거예요. 3억 원 아내한테 3억 원 빌려가지고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 그럼 공동 명의로 해놨는데 이혼하면 이거 내 걸로 그냥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를 변호사한테 물어본 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고요. 경찰이. 아니 아내 돈으로 산 건데 그걸 또 그다음에 박 씨 전 남편을 찾아가 가지고요. 네. 박 씨가 재혼이잖아요. 이 네. 강 교수하고 네. 전 남편 찾아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아내를 다시 만나 갖고 네가 다시 아내를 좀 만나라. 현 남편은 나니까 내가 아내의 귀책 사유를 꼬투리를 잡아 갖고 아내한테로부터 돈을 내가 좀 뜯어낼 테니까. 그래서 그 뜯어낸 돈 너 좀 줄게. 그렇게 공작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그 가방에서 브랜드를 추적해서 매장을 찾고 매장 CCTV를 통해서 강 교수를 찾아내기 이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자료들, 그 변호사 면담 내용, 네. 그 다음에 그 전 박 남편. 씨의 전 남편 찾아가갖고 일부러 불륜 좀 해달라. 내가 현 남편이니까 네가 불륜 만들어주면 그거 내가 꼬리 잡아갖고 돈 뜯어내서 너하고 나눈다 이 소리예요. 네. 그런 거를 한 거를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해두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박 씨의 전 남편은 거절을 했다고 아유, 합니다. 당연히 거절하죠. 그 네. 부부라지 그 남자의 그 사람도 아니지 그거 그 승낙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증거에다가 이 자식 매자하면서 가방 뜨는 순간 이거 게임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 번 이혼을 할 때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떤 공작을 했었는데 그게 다 실패를 한 거죠. 이게 돈이에요, 돈.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살해가 아니었을까라고 할 수 있죠. 자백을 했대요. 24일 날 3일 만에 애맥에다가 자백했는데 이때 이거 더 웃기는 놈이에요. 또 공범까지 자백을 해요. 네. 이 공범 나한테 내연녀가 2004년도에 만난 내연녀가 있는데 2년 전이죠. 네. 내연녀가 있는데 최 씨다 49살 먹은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했다. 근데 이 여성에 대해서 순순히 부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여성한테 독박 씌우려고. 네. 책임을 들 수 있으면 많이 떠밀으려고. 왜- 아주 그 능동적으로 최 씨에 대해서 풀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최 씨한테 어떻게 죄를 몰아가는지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그 위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소송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뭐 평판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 평판이 되게 높았던 엄청 좋은 사람, 교수였거든요. 명성이 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거액의 또 위자료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인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그 했다고 본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기했어요. 내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내가 이 교수로서 이게 내가 권위자인데 대한민국 정보통신에 내 쪽팔릴까봐 이거 위신 손상 내가 우려해서 이혼 과정 다투고 또 소송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4억 원 도로 내놓으라고 그러겠지 뭐. 아, 그렇죠. 결혼지참금 또 네. 뭐 이런 거 등등 이제 지가 불편하니까 이제 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경찰이 예상한 대로예요. 네. 그럼 이제 자 의심은 그럼 어떻게 피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용의자로 의심을 안 받으려면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 이놈 입장에서 네. 살해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살해를 박 씨가 살해되면 볼 것도 없이 지가 용의자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용의자가 안 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살해하려면 그 두 가지를 이제 한 거예요. 누가 대신 살해해주거나. 네. 누가 대신 살해해버리면 자기가 용의자 안 되지. 네, 청부 살인 같은 거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지가 만약에 살해를 했다면 살해한 데에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시신은 감춰서 발견이 안 돼야 되겠지. 그럼 아니, 어디를 선택했어요, 얘는?
이거는 두 후자를 번째 선택한 거죠. 후자를. 저는 바보 같은 게 살해를 안 하는 걸 선택해야죠. 당연하죠. 그건 얘기하면 뭐예요. 그건 당연히 살해를 안 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살해를 염두에 두고 용의자로 떠오르지 않으려면 어떤 게 있는가를 두 가지를 적은 겁니다. 이게 노트에 지가. 자, 내가 이 박 씨 현재 지금 별거 중인 처가 그 죽으면 내가 당연히 용의자가 될 텐데 네. 용의자가 안 되려면 다른 사람 시켜서 죽이거나 네. 아니면 내가 죽이게 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확실하게 알리바이를 만들고 조작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신이 발견이 안 돼야 돼. 네. 요거를 했는데 요 놈이 두 번째를 선택한 거야. 확실하게 살해한 다음에 은닉하고 그러니까 가방에 넣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낙동강에다 가라앉힌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근데 떠오른 거지. 네, 어쨌든 시신이 없는 살인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네, 무죄 판단을 받기가 또 무죄가 아니라 아예 재판까지 안 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두 번째 안을 선택했는데 두 번째 안도 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거기에 누군가가 도움이 있으면 알리바이는 확실히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그 도움을 생각한 게 애초부터 딱 찝은 사람이 있어. 내연녀 최 씨야. 네. 근데 내연녀한테도 아니 왜 이렇게 선택권을 많이 주고 자기가 그거 그게 교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안들을 A안, B안 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A안을 먼저 줍니다. 최 씨한테. 너 죽여라. 네가 저 박 씨 내 마누라 죽여주면 내가 아내 몫의 2분의 1을 줄게. 내가 아내한테 받아서 나눈 몫의 2분의 1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 재산의 4분의 1이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네, 내가 아내하고 반띵해서 그 반띵 받은 거에서 반을 널 줄게. 그러니까 네가 좀 죽여줘라. 그러니까 이건 직접 네가 죽여라라는 거죠. 그게 1안이네. 네. 두 번째는 이제 2안은. 네. 오케이. 죽이는 건 내가 할게. 그러면 널 못 죽이겠다면. 네. 그렇다면 도와달라. 그러면 뭐 사실 시체를 은닉해 달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결혼을 원하면 결혼도 해줄게.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줄게. 그랬더니 최 씨는 뭐 2안을 선택했죠. 네. 이건 죽이는 건 자기가 안 죽이니까. 네. 강 교수가 죽인 다음에 도화만 주면 되잖아. 시신을 은닉하거나 뭐 이런 거만. 그런데 그거 하면은 결혼 원하면 결혼도 해주고 돈 달라면 돈도 준다니까 2안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결혼을 원한다면라는 말에 사실 돈뿐이라고 한다면 이거 거절했어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결혼 원하면 결혼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커플입니다. 이 여성을 만난 거는 그 대리기사예요, 이 여성이. 네. 대리기사 역할을 할 때 이놈이 술 먹고 운전해달라고 하면서 만나갖고 불륜을 가져온 거거든요. 내연 관계를. 이런 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안을 설득할 때, 이안을 하도록 선택할 때 14억 상당의 복권 당첨된 걸로 생각하고 애들 집 한 채씩 사주고 커피 전문점 차려갖고 네가 관리하도록 내가 해준다. 이놈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자, 너 안 죽여도 돼. 내가 죽인다니까? 너 그렇죠. 그냥 사체 유기만 도와주면 돼. 그러면 너 14억 14억까지 애들 집 한 채씩 사주고 커피 전문점 차려라. 그리고 네가 결혼 원하면 내가 결혼도 해줄게. 이거 뭐 이런 조건은 어떻게 써?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리석게도 이안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럼 범행으로 가봅시다. 네. 그래서 강 씨가요. 일단 아까 박 씨한테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종 박 씨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살해를 하면 최 씨가 근처에서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대기하고 있다가 최 씨가, 네, 그렇게 합류를 해서 시신하고 유류품을 이렇게 최 씨가 넘겨주면 네, 가져가면 그 최 씨가 그걸 은닉하는 이게 딱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은 지가 이제 댕기면서 알리바이 다 만들고. 네. 음. 내가 유인하고 살해할 테니까 네가 이걸 인계받아. 그리고 나서 은닉해. 이게 딱 이제 계획이 돼서 그럼 어느 장소가 좋을까 또 답사를 시작을 합니다. 답사했더라고요. 3월 24일 날 사건 발생하기 전이죠. 네. 가거대교하고 마창대교를 둘러보면서 CCTV를 쭉 확인해요. 네. 아까 CCTV에 포착된 게 한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차되는 그 장소. 가거대교, 마창대교를 둘러보면서 CCTV를 3월 24일 날 확인하고 4월 1일 날은
아까 저 가방 떠오른데 네. 을숙대교죠. 네. 을숙대교 그 인근을 답사를 합니다. 근데 전 교수님 아무리 CCTV 그 피해 가려고 해도 사실 피해 가는 게 어렵거든요. 아니 미리 얘는 와.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도 들키질 않냐. CCTV를 잘 찾지 아무래도 전문가잖아. 최종 유기 장소로 을숙대교를 선택한 거예요. 답사에서. 그러니까 가거대교, 마창대교 이런 데 CCTV 확인했더니 꽤 많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배제하고 네. 아무래도 을숙대교 쪽에 CCTV가 좀 적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답사한 다음에 최종 유기 장소로 거기를 딱 정해요. 네. 그다음에 4월 2일 날 이제 그 박 씨 나갔잖아요. 밤 10시에. 네, 밤 10시 46분에 해운대 네. 하차한 게 우리가 확인이 네. 됐잖아요. 근데 이제 죽인 거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놈이. 그래갖고 밤 11시에. 그러니까 만나서 얼마 안 돼가 바로 죽인 거예요. 차 안에서. 자, 박 씨가 해운대 백사장에 내렸죠. 네. 만나자고 그 연락받고 난 다음에 10시간 후에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자,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이놈이 데리고 가요. 그 인근에 있는 자기 그 차 있는데 주차장으로. 네. 이게 호텔 주차장이라고 그러네요. 그 주차장으로 이제 그 박 씨를 데리고 가요. 네. 그리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차 안에서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목 졸라서. 네. 근데 트렁크에는요, 이미 철저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까 쇠사슬, 손에 그 몸을 묶어 몸을 있던 묶었던 쇠사슬, 그걸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굵은 걸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을 수 있는 마대자루, 마대자루. 그다음에 나일론끈, 묶었죠. 네, 그다음에 쇠고리, 음. 그다음에 시신을 담을 가방까지. 큰 가방이에요. 아까 보니까. 네, 아까 그 폭이 130 이잖아요. 50이고 네, 130이었잖아요. 그렇게 큰 가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가서 최 씨를 만나서 그 최 씨 차에 바로 그 시신 가방을 그러니까 옮깁니다. 호텔 그쪽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일한 아까 시나리오하고는 좀 달라요. 네. 시나리오는 원래 죽이면 그 옆에 있다가 바로 옮겨 주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해운대에서 내려가지고 살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차 안에서 자기 차 안에서 죽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아까 그냥 혈흔이 그대로 밝혀진 운전해 거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그 공범 여성 최 씨가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 가서 그 차로 이제 시신을 옮겨버린 거죠. 네. 근데 그 전에 가방을 이미 꺼내가지고 뒷자리에서 박 씨를 살해한 다음에 자기 차 안에서 가방에 넣은 거예요. 네. 쇠사슬로 다 묶고 노끈으로 묶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작업 다 한 거 이 새끼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서 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공범 내연녀 최 씨가 있었잖아. 거기서 가방만 인계해주면 되니까. 그쵸. 가방만 들어서 인계해주면 그 가방만 최 씨는 가서 버려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최 씨 여성도 아유, 이 여자도 어마어마한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강 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딱 아까처럼 주점에서 그렇죠. 뭐 카드 긁고 ATM기에서 돈 뽑고 이렇게 최 씨한테 그 시신을 넘기고 본인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담아가지고 1시간 떨어진 데로 가서 최 씨한테 넘겨요. 네. 그리고 지는 집에 오면서 이제 알리바이 아까 제가 불러드린 대로 술집 2군데 ATM기 돈 찾는 거 짧은 시간대 잘게 네. 공간이 없잖아. 네. 그냥 쭉 동선 움직인 거니까 그건 하자가 없지. 네. 알리바이 성립해놓고. 네. 자, 그 인계받은 최 씨는 시나리오대로 을숙대교로 갑니다. 그래서 감전 IC 방면 200m 지점이라고 그래요. 감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에 감전동 있지 않나요? 감전 IC 방면 200m 지점에서 시신을 낙동강 물속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라앉죠. 그 안에 쇠사슬, 쇠고리 이런 큰 게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강이다 보니까 낙동강도 크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그 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받은 시신을 물에다 던진 유기행위만 성립이 되죠. 살인행위는 가담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사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시신을 버린 사람은 이 최 씨. 최 씨기 때문에 사실 최 씨가 유력한 용의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맞아요. 그걸 알고 있는 강 씨는 이걸 다 최 씨한테 범행을 떠밉니다. 이제 떠밀기 시작해야지 범행 네. 떠밀기.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잔대가리 100단이라니까. 나 안 죽였어요. 내연녀가 죽였는데. 범행은 시인하면서 내연녀가 죽였대. 최 씨가. 네. 나는 유기만 도와줬대. 거꾸로. 네. 나는 그러고 사전 공부한 적도 없대. 네. 그리고 우발적이었대.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우발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대화를 우리 요즘
뭐 그죠? 카톡으로. 네, 핸드폰 있고 카톡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통신 장비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확인하면 누가 진범인지 누가 공범인지 그렇죠. 누가 주범인지 할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 근데 안 나오거든요. 에? 범행 2시간 만에 이 강 교수 이 사람은 SNS하고 카톡 계정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거 삭제해도 삭제는 가능하죠. 네. 그 계정 이탈해서 나가버리면 가능하지만 이제 그 나중에 경찰이 디포하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죠. 네. 또 통신사에도 협조하면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한 게 뭔 줄 아세요? 얘가 본사를 찾아가요. 카톡이라든지 SNS 본사를 찾아가고 내가 거기 가서 좀 저 대표 좀 만납시다. 대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면담 잡겠죠. 교수가 찾아오면 네. 교수가 찾아오면 나 이 정보통신업계에서는 또 얘 강 교수 얘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검찰청 자문위원도 하고 경찰청 자문위원도 해요. 그다음에 IT 업계에서는 대가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통신사 찾아와고 나 무슨 교수라고 명함 주면 대표 나오죠. 네. 그 사람한테 딱 자신의 지위 팔면서 최 씨하고 지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삭제 요청해요. 네. 그 근거를 막 대요. 법적으로 본인이 저 원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 삭제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막 법리 따지고 무슨 이런 거 따지니까 회사 측에서는 깝깝하지만 없애주죠.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막 예. 요구를 하는데 법을 뒤밀고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좀 곤란한 상태였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한 지워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이 업체 측에서는 나중에 경찰이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이거 보건 못한다라고 했대요. 근데 이걸 살린 게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데 지 딴에는 완벽하게 증거까지 인멸한 거예요. 네. SNS, 카톡, 대화 나눈 거 문자 다 없애버렸는데 네. 또 지가 계정 탈퇴해서 삭제하고 본사 찾아가서 지위를 이용해서 또 완전히 삭제했는데 그걸 경찰이 다시 복구해버려요. 네, 이거 진짜 업계에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 일이었는데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실 그 최 씨가 같이 공범이라고 불었을 때 최 씨도 그럼 난 아니라고 우길 수 있었는데 최 씨는 없었어요 이미. 네. 얘는 최 씨는 이미 그 범행 이후에 아랍에밀레이트로 출국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강 교수가 시킨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 씨도 없는 상황에서 메시지도 자기는 삭제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최 씨 범죄로 몰기에 적합했던 거죠. 딱이었죠. 그러니까 내연녀가 살해했다고 우리 계속 거기다 떠미는 거죠. 참 하여튼 좋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SNS하고 문자 이거 다 삭제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는 휴대폰도 변경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유심을 사용합니다. 진짜 머리 좋다. 이쪽 계통의 전문가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름 얘기하고 싶어서 미치겠네. 안 돼요, 교수님. 다른 사람 유심을 사용하고요. 네. 심지어는 하드디스크도 다 삭제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경찰이 하드디스크 복구합니다. 디포로. 아주 처음에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연맥이고 잘난 척하던 거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순간이에요. 네. 그 하드디스크 다 삭제하고 초기화 시킨 걸 복구를 했는데 거기서 골 때리는 거 나오죠 또. 네, 아주 그 성행위를 한 게 아주 변태적으로 한 성행위 장면. 지가 한 거예요, 지가. 네. 그거랑 뭐 그런 관련된 사진들, 뭐 영상 같은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하드디스크를 복구를 해가지고 경찰이 딱 보니까 거기에 이 동영상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각각 다른 여성들하고 성관계하면서 아주 변태적인 성관계하는 게 담겨 있어요. 자기 걸 왜 그러니까 이 찍고 새끼 싶었을까? 카메라 등용 촬영죄도 이거 집어내야 돼, 이 새끼 이거. 그것도 다수가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엄청나게 검색을 했어요. 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그러니까 결국 이거 지가 범행한 거 하려고. 그래서 하드디스크 삭제했는데 지금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톡 메시지 지워졌다고 했는데 복구했습니다. 복구한 데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네. 3월 27일인데요. 강 씨가 가방 구하러 다니고 있다. 이건 이제 최 씨한테 보낸 거죠? 네, 여기서 이게 주범이라는 게 가방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다니고 있는 건 강 씨입니다. 실제로 또 지가 샀잖아요. 네. 그리고 최 씨가 3월 28일 날 보냅니다. 대교에 갔다 왔어.
밤 늦은 시간에 같이 가보자. 음. 아, 이분도 적극적이었네. 예, 그러니까 얘도 공모한 건 확실히 똑 떨어진 게 이 두 개만 가지고 강가하고 최가는 이건 뭐 서로 빼도 박도 공모- 못하는 네. 거예요. 공범이라는 게 명백히 밝혀지는 거고요. 네. 또 다른 정황이 있죠. 네, 4월 1일 날입니다. 범행 범행 전날에 전날이에요. 이 박 씨를 또 죽이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데 이건 실패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런 드러나더라고요. 정황도 요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전날도 죽이려고 어떤 그 시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참. 하여튼 이거는 카톡 메시지하고 휴대폰 뭐 하드디스크 다 복원하고 디포한 거는 이건 개가예요. 속된 말로 제가 정보통신 관련돼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라고 저 설레발 쳤는데 결국은 그 경찰의 디포에 넉다운된 거죠. 기술이 얼마까지 발전했는지 지금 자신이 미처 몰랐던 거죠. 착각하는 거죠. 저만 이게 잘난 놈들의 문제점이 뭔 줄 알아요? 저만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저만은 지가 하는 게 다 옳은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제 사실 재판이 남았잖아요. 네. 네, 1심은 무기징역하고 징역 10년이었어요. 강 씨가 무기징역이었고 최 씨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일 날 이제 2심에서 네. 강가는 징역 30년으로 감형돼요. 네. 이게 그다음- 유기징역 최대죠, 교수님. 예. 네. 그다음에 최 씨 같은 경우는 징역 10년. 네. 얘들 죄명은 살인 그다음에 사치유기. 근데 대법원에서 또 깎아주죠. 네. 마치 뭐 돈 드는 거 아닌데 뭐 막 깎아주는 거지 뭐 원가도 없는데 뭐. 어? 원가도 없는데 뭐까짓 거 뭐. 2012년 7월에 내려집니다. 강 씨는요 무려 8년을 깎아줍니다. 22년. 네, 그다음에 최 씨는 5년 반이 깎입니다. 징역 5년입니다. 그러면 이거 2033년이 나오면 2034년이 나오네요. 네, 그죠? 네. 산수 차례 2034년 7월 달에 나오네요. 최 씨는 나왔습니다. 최가는 5년이니까 2017년도에 기 나왔네 벌써. 기도. 네, 이게 그러니까 1심은 무기. 네, 1심에서 강가는 강 씨는 무기. 네. 근데 2심에서 30년. 네, 저 대법원 가서 22년. 네, 예, 뭐 이제 더 이상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다음에 1심에서 내연녀 최 씨는 징역 10년. 네, 그다음에 2심에서 반띵해요. 5년으로 깎였다. 네,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그렇게 5년으로 했으니까 나왔지 이 사람은. 네,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죠. 네. 이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요 민사 재판이 있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집니다. 2012년 9월 12일 날 부산지법 민사사법부 구부에서 민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민사구부 네 김지철 김지철 부장판사 네 1억 1,540 1억 1,540만 원 네 각각 두 사람 각각 1억 1,540만 원. 네, 거기다가 지연된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요 기준이 뭐냐면요.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이거 도시 일용 노동자 임금 기준으로 왔어요. 이분 박 씨 같은 경우는 학원 계통에서 아주 재벌이라면서요. 뛰어난 사람인데 네. 재벌이고 도시 일용 노동자 임금 기준으로 봐갖고 일실 수입하고 위자료 플러스 장례비까지 포함한 게 한 사람당 1억 1,540만 원. 하여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가 판단 건데는 원고가 1억만 신청했겠어요. 더 적어도 했죠. 5억, 4, 5억 했겠죠. 근데 하여튼 일부 승소 판결에서 1억 1,540만 원 각각 배상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 씨, 네. 내연녀 최 씨, 이 사람하고 강 교수가 만나게 된 것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2004년입니다. 이 사건 발생하기 2년 전인데요. 그때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대리 기사로 만나서 내연 관계를 했었고요. 아까 강 씨의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그 범행을 도와줬는데 그러고 나서 범행을 이루고 나서 이제 너 나가 있어라. 아랍에미리트로 나가라고 네. 그랬죠. 제일 먼저 도망간 거는 아랍에미리트로 도망갔어요. 범행 끝나자마자 네. 아랍에미리트로 도망갔다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유럽으로 유럽 가요. 갔다가. 유럽에서 자기 지인이 호주에 있나 봐요. 네. 시드니 쪽에. 네. 글로 가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안 오는 거지 뻗대고. 네. 그럼 이제 그 천상 인터폴 하고 그래야 돼 경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강 교수 이놈이 이 여자한테 다 밀었잖아. 네. 최 씨한테 다 미루니까 경찰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들을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경찰이. 엄마 어차피 인터폴로 해서 강제 인수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자수하라 그래라. 자진해서 귀국하면 그래도 선처된다. 아마 그게 작용했기 때문에 최종 5년 받았을 개연성이 있어요 이 여자. 네. 이 여자는 사실 단지 공모 부문에 들어갔고 시신을 유기하는 행위밖에 없어요 행동은. 그러나 이 여자도 강한 책임이 있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이름이 강 교수가 자기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가지고 유기하는 거 이거 시나리오를 짤 때 이 여자가 거부했으면 강 교수가 범행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경찰에 미리 알렸다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이 내연 범- 관계에서 네. 그 정도까지 바라는 거는 무리고. 그리고 저는 사전 답사를 일단 그러니까요. 최 씨가 했다라는 게 적극적으로. 네.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징역 5년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 여자가 거부했었으면 강 교수가 범행에 아마 그 지장을 받아서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내가 시신 유기까지는 해줄게 하고 승낙하는 바람에 강 교수 이놈이 적극적으로 저 실행에 착수해서 자신의 아내를 죽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여자 5년은 너무 싼 거예요. 저렴해요. 저렴해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부 천사들만 있으니까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유 이제 그 법원 관련돼서 뭐 이거 이 얘기 이제 들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공적됐대요. 공적. 그 내 후배가 그 현직 판사 부장 판사 있는데 형님 공적됐습니다 그러더라고. 내용 그 기록 소송 기록도 다 안 읽어보고 말이야. 그 맞는 얘기예요. 내가 소송 기록을 다 읽어보고 방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송 기록을 나한테 다 보내주던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여자 5년은 너무 저렴하다는 거예요. 네. 이 여자의 어떤 저 심정적인 내조가 없었으면 심리적인 내조가 없었으면 이 여자의 어떤 저 뭐라 그럴까 부조 도움이 없었으면 이 범행 안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내가 봐도 적어도 이 여자도 한 15년은 썩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어쨌든 피해자 면담을 프로파일러들은 했잖아요. 문제는 뭐가 되냐면 사실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들만 봤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딱 진짜 사건만 봤을 땐 동정의 여지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의 배경, 그 어떤 살아왔던 환경,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배경까지 다 보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감정이 생기고 되고요. 이 사람의 행위했던 객관적인 행위보다는 그 사람 내면에 있던 그 사람의 인간적인 것들에 어쨌든 포커스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사정들을 너무 많이 봐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면담했을 때 제가 면담 기록을 지금 다시 보고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치우쳤다라는 걸 지금에 와서 느끼거든요. 진짜 행동을 보려면 어떤 범행의 사실을 봐야 된다면 그 사람의 행동 자체, 그 사람이 했던 결과를 봐야 하는데 지금 이 사법체제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인 사정을 많이 봐주고 있다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뭐 그게 판사가 할 역할이긴 하지만 그걸 좀 균형을 잡을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판사가 사건을 보는 시각은요. 일단은 1번의 기본적인 전제적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범행과 피해자예요. 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포커스 둬갖고 눈깔 빠지게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요. 그거 보지 말고요. 일단은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상황, 그 사람이 죽어갈 때의 그 고통, 그 공포, 이거부터 먼저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찔리고 다쳤을 때 그 아픔도 좀 느껴보고요. 네. 적어도 그 정도부터 먼저 전제 조건으로 판사가 인식한 다음에 경찰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써놔요. 부검 결과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죽어간 거를 진짜 소설 쓰듯이 자세히 써놓거든요. 그 조서 좀 읽어보세요. 의견서하고 공소장으로 읽어보고 쭉쭉쭉 넘기지 말고 일선 형사들이 최초 현장에서 그 피해 진술 받은 거, 뭐 그 가족의 아픔, 참고인 진술 받은 거를 좀 열심히 읽어서
1번은 전제 조건은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피해를 당하면서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가슴으로 먼저 느끼고요. 자, 그게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좀 균형이 조금은 생길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수사를 다루는 사람이든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너무 큰 범죄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작아지는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 범죄를 생각하는지 좀 체크를 하는 것들이 스스로. 네, 자기 자각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저는 진짜 상담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살인 사건에 무감각하면 이미 판사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이 내리는 판결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얘기 이전에 전제적으로 깔려야 될 거는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아픔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게 딱 어느 정도 한 이틀 정도는 좀 읽어봐서 머릿속에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범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비교적 좀 균형적인 어떤 이거 이렇게 저렴하게 막 싸게 매기는 형량 안 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해서 제가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판사분들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죠. 우리나라를 선도할 분들이고 똑똑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전체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는 판사가 되는 순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어떤 신하고 어떤 그 동격이라는 어떤 착각에 빠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옳다면 옳은 거고 내가 인정하면 인정이 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니까. 그 작은 세계 그 재판정 내에서는 물론 신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이 무슨 어떤 거의 뭐 신적인 영역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그 모자란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사람을 단죄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못 느끼는 판결이 무슨 판결입니까 그게? 저는 최근에 이틀 전인가요? 하루 전에 긴즈버그 판사 미 연방 대법원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 대법원이 정말 대법관이 얼마나 존경받을 수 있는지 미국 시민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다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그 열망을 담을 수 있는 뭔가 훌륭한 판사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판사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기는 있었죠. 아주 극히 드물었고 근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봐요. 미국 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에는 판사로 역임하다가 퇴직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중간에 툭 튀나가서 돈 벌러 그 장사 안 해요. 서초동에서 그 가게 좌판 꾸려놓고 장사하지 않거든요. 네. 명예롭게 퇴직해가지고 나가서 변호사 활동 안 하는 걸 덕목으로 알아요. 비굴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답답하니까 퇴직하고 나면 판사가 지가 마지막으로 그 부임했던 그 지방법원 근처에서 변호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면 안 돼요. 검사를 했건 판사를 했으면 그 명예잖아요, 명예. 네. 명예를 먹고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는 하지 말아야죠. 변호사한테 맡기고. 진짜 그 판단 때문에 자기가 판결하는 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접촉하지 않고 진짜 누가 사주는 밥도 안 먹고 친구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우리 판결만 보는 판사도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훌륭한 분들도 네. 많아요. 네. 그런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망국병을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법학 전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전관예우가 우리나라를 멍들게 하고 그러는 거는 분명합니다. 전관예우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그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건 명백하다. 전관예우 없어지는 날까지 정말 노력해야 돼요. 네, 저희 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 씨는요 아들의 권유로 귀국을 합니다. 시드니에서 대한항공으로 오게 되고요. 인천공항을 도착했을 때 당연히 경찰이 나가 있겠죠. 그때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첫 한마디가 미안하다였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최 씨는 이제 요거 아까 이제 범행 과정에서 잠깐 이제 생략했던 부분이 있어요. 범행 직후에
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최 씨는 차량을 이용해서 가거대교로 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강 씨는 요 강 교수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인근에 있는 주점에 가서 카드로 계산하면서 일부러 알리바이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신을 유기한 이후에 이제 그 오다구 구두도 이 낙동강 인근에다 버렸고요. 네. 같이 버렸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그 최 씨는 5월 3일 날 부산 출발해서 아랍에미레이트로 갔다가 유럽 갔다가 호주 갔다가 아들이 이제 귀국하라고 그래서 들어오는 거고요. 네. 이 강 교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 얼떨결에 얘기했습니다만 서울대 맞아요. 예. 네, 네. 서울대 그다음에 서울대 대학원 나왔는데 이 사람은요 웃겨요. 석사 받자마자 바로 교수로 임명됐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나 보다. 예, 사실 석사 받고 교수 바로 임명하기 네, 어렵다. 박사과정 특히 네? 이 컴퓨터나 이쪽 전산 그러니까요. 쪽은 엄청난 그 엘리트입니다. 이거 컴퓨터 이 네트워크 뭐 그다음에 데이터 통신 이거에 대해서는 석학입니다. 석학. 우리나라에서 논문 이 사람이 쓴 그 석사 논문은 학부생들의 필독서예요. 그 정도로 이 우리나라 정보통 이름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한국 그 컴퓨터 범죄학회 회장이고요. 네. 경찰, 검찰 여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갖고 신분증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네, 위촉장까지 이렇게 위촉장까지 다 받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이 강 씨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네, 네. 아까 그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것처럼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한 사생활, 성생활이라고도 할 수 이 있고요. 자식 결혼을 4번이나 했어요. 결혼 4번이 가능. 변태잖아요. 아까 그 동영상 발견된 거 보면 변태 성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태 새끼니까 이거 그 여자하고 여성분들이 이런 놈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한 게 결혼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4번인데 이제 이분 그 박 씨는 사망하셨으니까 3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어?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대한 탐구욕보다는 이성에 대한 남다른 탐구욕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자신의 그 번 그 수입 안에서 돈을 쓰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지출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지능은 무지하게 낮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4번째 결혼할 때까지 돈이 없어서 그 부인한테 결혼지참금 4억씩 받아가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지능은 이거 거의 아메바 수준인 거죠. 이 자기 경제적인 부족함을 다 여성을 통해서 그걸 또 이제 만회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여성하고 헤어지면서 여성이 워낙 이제 부자니까 그 저 재산 분할하면서 반띵하려고. 그걸 이제 알아보던 중에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내를 살해해서 한 2, 3년 살고 그게 반띵해 가요. 그 특유 자산인데 이 여성은 학원 수업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많이 벌어놓은 돈이 있고 장가 올 때 돈이 없는 놈한테 지참금으로 4억을 줘서 장가를 왔는데 네. 그 돈 도로 그 이혼하면 도로 내고 가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돈도 못 주게 생겼지. 네. 그런데 그 하물며 그 돈 주는 거만 감면해줘도 감사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그냥 살해하고 나서 반띵하려고. 아니 그 재산 분할 청구해가지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재산 반 가져가려고. 이건 도둑놈 심보죠. 이런 새끼들이 가끔 있으니까 일선에서 생활하다 보면 결혼한 지 한 몇 년 돼 일부러 부자 여자한테 결혼을 해요. 혼자 살고 돈 좀 버는 분들 그런 사람한테 살살 꼬리쳐갖고 결혼해요. 결혼 딱 하고 나서 몇 년 적정히 살다가 이혼하면서 그 재산 분할하자고 덤비는 놈들이 있어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법원에서 그거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그 정도 기여도 안 따져요 그거.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미 결혼을 4번 했고 이혼을 3번 한 경력이 있는데 이게 법원에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정말 경제적으로는 지능이 정말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된 그 부분만 지능이 높은 거고 나머지 사회생활이나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자기 통제 능력도 떨어진 자기 거가. 통제 능력 그다음에 그 이제 여성관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왜곡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아메바 수준, 코로나 수준으로 네. 바이러스 수준인 거죠. 네. 진짜 여기서 저는 검거가 됐으니까 망정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여성을 만나고 성공했다고 한다면 정말 또 아마 부자한테 붙을 거려? 네. 그러면서 또 안 되면 살해하고 또 이 과정들이 반복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여성분하고 박 씨하고 이게 정리가 되고 났으면 이 다음에 또 혼자는 안 살아. 이런 놈들이 또 혼자는 안 살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배우자 선택을 할 텐데 그때도 재미 들어서 부자 여성한테 접근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혼자 사는 부자 여성한테. 이게 안 밝혀졌으면 사실 이게 그 재판장에서 이게 그 돈 분할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면? 그렇다면 자기가 돈이 궁하니까 또 다른 여성을 찾을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쭉 할게요. 네. 요거 1년의 과정을 보면 얘가 2011년도 3월 말에 최 씨하고 공모합니다. 네. 그다음에 4월 2일 날 밤 10시에 이제 박 씨를 불러내죠. 네. 그럼 밤 11시에 차 안에서 살해했죠. 네. 그다음에 내연녀한테 인계해가지고 내연녀가 을숙도에다가 유기했죠. 네. 가방 넣어서. 그리고 4월 4일 날 카톡 본사에 가가지고 최 씨하고 지가 주고받은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다 삭제 요구해서 삭제 받았죠. 네. 그리고 4월 5일 날 남동생 신고한 거예요. 실종 신고하죠. 네. 그리고 4월 15일 날 공개 수사 들어갔고요. 네. 5월 3일 날 공개 수사 들어가고 꽤 버텼어요. 최 씨 같은 경우도 4월 15일 날 공개 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꽤 버티다가 5월 3일 날 강가가 시켜가지고 최 씨가 아랍에미리트로 도망갑니다. 네. 5월 3일 날. 그다음에 5월 21일 날 시신이 발견돼요. 네. 5월 21일 날 시신이 발견되고 바로 강 교수 긴급 체포하죠. 네. 그리고 5월 24일 날 3일 조사 끝에 자백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최 씨 같은 경우는 27일 날 이제 그 입국을 하면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때도 순순히 잘 따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취급한 사건입니다. 이거. 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수 사건 어쩌고 하면 그래도 비교적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런 사건이고요. 경찰관이 어떻게 보면 디포, 네. 디지털 포렌식의 어떤 개가 그리고 탐문도 참 잘했어요. 네. 그런 거고 무엇보다도 참 시신을 발견한 학생들. 네. 걔들은 하늘은 있어요, 교수님. 진짜. 걔들은 그 시신을 발견했지만 또 애들이 얼마나 한동안 어떤 트라우마 고통 속에서 시신 문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억울하게 네. 이 교활한 놈한테 살해돼서 시신 유기돼서 그렇게 됐던 그 박 씨, 우리가 정말 명복을 좀 빌고요. 저는 이 강 씨가 전형적인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봐요. 저 사이코패스예요. 네. 내가 봐도 사이코패스. 진짜 이 조건에 다 해당되는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 사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여기 하나 남았어요. 네. 그래서 좀 괜히 교수부인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그 교수 부인 살인 사건 하면 이제 부산하고 용인께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기 때문에 짚고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내용 보면 계속해서 살인 사건 관련돼서 방송하는 거 몇 가지 문제점을 잡더라고요. 네. 범인들이 배울 수 있다. 네. 범죄수법 너무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그거 우려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김유희 프로파일러하고 저하고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체 다 공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수사기법은.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 빈 구석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절대 일반인들은 할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거 방송을 하면서 절대 그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네. 저희도 어떤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한계는 구분하고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저희가 떠들은 내용대로 그 범행을 그대로 시연하면 바로 잡힙니다. 네. 네. 그거 이제 좀 그 한 가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한테 웃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좀 웃는 것처럼 보여요. 네. 항상 상냥하고 인사 잘하고 웃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경찰 생활하다 보면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어. 맨날 웃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울면서 웃는다고 그러잖아 우리 경찰이. 친절해라 웃어라 그러는데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밤잠 못 자고 눈은 삘게 하고 눈도 제대로 못 감겠는데 웃으라 그러니까 울면서 웃는다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늘 친절해라 웃어라 하다 보니까 표정 관리가 자꾸 이제 한 10여 년 넘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 김유희 프로는 원래 상냥하고 또 웃는 얼굴이고 그런데
아니 살인 사건을 하면서 그 뭐 웃는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럼 저희는 앞으로 그 대성 통곡하면서 방송할까요? 울으면서 방송해야 되나요? 어차피 살인 사건이라는 장르를 다루니까 그대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거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뭐 일단은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도록 힘들어요. 진짜 하고요. 힘들어요, 네, 이제. 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저도 정말 많이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웃고 있나라고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웃는 거 아니거든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분명히 뭐 주고받다가 보면 웃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만 혹시 포커싱해서 보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본인도 한번 해봐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도 사건을 다룬 지 일반인들보다도 확실히 사건을 많이 다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건은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건 현장에서 제가 몸으로 익히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웃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다? 그럼 저 이 자리 못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지 뭐 그러면. 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렇지 않다는 걸 절대 다수가 알아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시다면 저도 최대한 고쳐보겠지만 그거를 너무 포커싱해서 저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신다면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있고 뭐 이제 그 편집에 미운데 그 PD님들이 맨날 내가 그 윤이 대사 뺏어오자 무슨 여기가 대사 만들어 갖고 주고받는 그런 걸로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대본이 있어 갖고 주고받고 하는 그 자기 몫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사실 교수님이 다 이 자료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좀 전달을 할 것 같으면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시는 게 또 많고요. 제가 이 부분에 헷갈릴 때 교수님이 절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절대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니까 그런 거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프로 보다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보여서 구독자를 취소합니다 하고 하더라고요. 얼른 잘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얼른 나가야죠. 그 정도 그 수준이면.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나 저는 정치하고 무관합니다. 그쪽 솔직히 얘기해서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고요. 네. 왜 정치 성향이 있죠. 사람 가슴 속에 다 나름대로. 그렇지만 그걸 표출하거나 뭐 그쪽에다가 매진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르별로 달라요. 이를테면 뭐 이렇습니다. 뭐 국방이나 외교라든지 이런 데는 내가 다소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라든지 문화 쪽에는 다분히 어떤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 분야가 다양한데 싹둑 잘라하고 나는 진보 너는 보수 그렇게 그리고 진보 보수 양국으로 자르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런 이치가 어디 있고 원리가 어디 있어요? 장르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근데 무슨 그거를 무슨 정치 성향을 부여하고 말이야 깨끗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왜 돈도 안 주는데 그 정치에 줄 서가고 혼자서 이렇게 열받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내가 며칠 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사건 이제 하려다가 100회 특집을 하려다가 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사건도 하다 보니까 준비하고 자료 수집하고 인터뷰하고 전화해서 알아보고 다 해서 잔뜩 준비해 놨는데 막판에 변호사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그거 얘기하면 또 벌떼처럼 달라붙어 갖고 무슨 뭐 정치 성향을 뗐네 뭐네 떠들 것 같아서 아예 그거는 일단은 그 자료는 수집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기록해 놨으니까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정치 성향 없습니다. 우리 방송 사건 방송을 보면서 정치 색깔 운운하고 떠드는 사람들을 정말 잘못된 분들이에요. 저도 이 사건 의뢰하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때
많이 우려를 하세요. 정보에 대한 것, 범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 이것이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필터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범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 저는 어디서 강의를 하든 누군가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피해를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안 될 자신은 있는데 피해자가 안 될 자신은 없다라고 그렇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범죄자들은 포식자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먹이, 사냥감을 노립니다. 내가 사냥감에서 배제될 거라는 생각,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있고 이걸 조심하면 이런 범죄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더 조심할 수 있고요. 또 내가 피해자의 어떤 지인이 됐을 때 이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얼마나 다양한 범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피해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저는 피해자들과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좀 더 전달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1번이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건 의뢰 99회까지 왔습니다. 저도 처음 사건 의뢰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민망해서 너무 진행이 서툴고 정보에 대한 것들도 아직까지 정제되지 않았었고요. 제가 프로파일링 그만둔 지 한 7년 만에 사실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툴게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면서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이렇게 하면서 여기 99회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리고 교수님도 아픈 악플에는 가끔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입 그만둘 것처럼 성별사는 같은 느낌 들어서 그거는 아니고요. 짬나는 대로 그냥 오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때 우리도 말씀을 드리고 가면 서로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렸어요. 정치 성향 전혀 배제하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 뭐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정리하고 다음 100회. 네. 다음 100회 때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하루는 이슈, 네. 그다음 과학 수사, 중요해지는 미제 사건 수사, 그다음에 살인 사건 이렇게 네 꼭지잖아요. 네. 이거를 명절 기간에는 아예 살인 사건으로 4건을 그냥 쭉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녹화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교수님 99회까지. 예,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